자, 이제 미국 현지 분위기 또 이야기 들어봅니다. 반등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단 추세 반전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글로벌 마켓 나오 갑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미증시가 어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겨우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사로 이 겨우라는 말을 제가 붙일 수밖에 없는 이 속내가 있죠. 자, 미증시 오늘 반등 배경과 현재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혼란으로 시작된 글로벌 증시의 조정. 과연 지금 앞으로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상반된 견해를 한번 오늘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뭐 크게 기대감에서 벗어난 지는 벌써 뭐 오래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바닥 찾기에 대한 이런 테마가 지금 한창입니다. 사실 뭐 조선주나 뭐 철강 이런 것도 다 그런 테마였었고요. 일단 이번 약세장의 바닥이 언젠지, 추세 전환 시점이 언젠지, 턴어라운드가 언젠지만 알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한국 증시 그리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오늘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기로 하죠. 먼저 오늘은 CNN 머니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월가가 이제 어제 다우지수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빠졌었고요. 오늘은 저가 매수를 등에 업고 한 100포인트 가까이 이제 다우지수 올랐으니까 3보 후퇴 후에 1보 전진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어제 ISM이라는 이 제조업 지표에 울었던 월가는 오늘 또 다른 제조업 지표에 다시 웃었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제는 울었고 오늘은 그냥 울음을 멈추고 진정을 했다 정도. 오늘도 뭐 최소한 3분의 2 정도, 한 다우 200포인트 정도만 반등을 했어도 어제는 울고 오늘은 웃고라고 뽑으려고 했는데 좀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 나온 제조업 지표는 뭔가 보시죠. 사실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제가 앞뒤가 좀 맞지가 않는다, 고용지표처럼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정부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제조업 지표는 사실 흔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런 상무부에서 지금 나온 미 상무부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보신 민간 자료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제조업 지표 때문에 어제 300포인트 빠진 건 다분히 좀 연준 테이퍼에 대한 시위성 이런 매도세였다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는 지난주 테이퍼 나오고 나서 시장을 한껏 밑으로 누르려고 했는데 그때 하방 포지션을 탈출 못한 이 세력들이 그래 또 한 번 기회가 왔구나, 너 잘 만났다고 이제 어제 왕창 공매도 하고 푸수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미국의 공장 주문 이 제조업 지표는 12월분입니다. 12월 하면은 생각나시죠? 연말 쇼핑 시즌의 후반부죠. 그런 12월엔 뭐 생산 단계에 들어있는 공장 주문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을 했죠. 그래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신규 주문 감소폭이 72억 달러, 비율로는 1.5%로 예상 1.8% 감소보다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고가 29억 달러 늘어나서 5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쌓아왔던 이 요 생산분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소화가 되는 데 있어서 약간 적체기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줄면서 물건이 창고에 쌓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 의견 정리해볼까요? 오늘 결과에서 재고 증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난 3, 4분기 GDP 성장률이 재고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큰데 지난 11월의 경우는 재고 대 운송량 비율이 1.28에서 이번에 1.2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절대 재고량 비중이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운송을 기다리는 재고가 양이 얼만큼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운송량보다. 그게 이제 128이면 운송이 100이라는 건데 이런 1.28에서 1.29로 조금 올라간 게 여전히 좀 낮은 편이다. 한창 좋을 때는 1.45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요가 아예 늘어나려면은 확 늘어날 경우에는 재고가 팍 줄어들면서 생산을 늘려가지고 재고를 맞춰놔야 되겠다. 수요가 만만치 않고 주문이 만만치 않다 이런 건데 지금은 뭐 수요도 그렇고 재고 증가도 그렇고 최대한 보신주의로 대응을 하고 있고 서로 수요와 재고가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이런 간보기 단계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오늘 시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미증시가 어제 급락 이후 반등을 할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충분히 형성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매수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전일 2% 정도 내리고 오늘 절반 정도 만회하고 끝이 났는데 정작 고용지표를 앞둔 내일과 모레가 더 걱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즉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 상승세가 며칠 더 나와줘야 되는데 고용지표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증시가 의욕적으로 좀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게 위험자산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은 이유는 또 여기도 있죠. 슬슬 이제 워싱턴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보시죠.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고요. 민주공화당이 작년 10월처럼 재격돌할 우려가 있다. 물론 미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는 건 이미 면했습니다만은 부채 한도 이거는 미국이 디폴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더 큰 사실 악재인데요. 일단은 미 재무부 장관 잭 루는 데드라인이 2월 마지막 날이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뭐 아직까지 시기는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3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중간에 협상이 막 깨졌다 다시 붙었다 막 이 지난해처럼 그런 또 난리가 벌어질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뭐 미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 끝날 때까지는 안전자산에 파킹을 해놓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실제 시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말이라고 데드라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이제 부채 한도 대비라는 테마로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키워서 보시면은 2월 말, 2월 28일이 이제 말이 되잖아요. 2월 마지막 날 만기를 앞둔 국채 금리의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이만큼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현재 위험자산에 대해서 피하고 안전자산에 대해서 선호가 가는 이런 이 증상을 여기서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머징 마켓 투매에서 시작돼서 미국의 안전자산 선호로 가서 확대돼버린 지금 미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조정, 우리나라 증시 조정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한데요. 이분이 비관론자죠. 마크 파버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난번에 강연회 하는 걸 저도 한번 갔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 비관론자 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잘 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절대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실력자는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차분하고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 비관론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C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나 들어보실까요? 제목 자체를 이 사람의 이제 이 평소 위상과 맞게 뽑아놓은 거죠. 이제 시작이다. 이제 막 시작을 했다. 어떤 얘기인가? 자막으로 정리해볼게요. 이 연준의 테이퍼라는 거.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거. 요런 명분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시장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진통이 심한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는 요게 참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동안 본질적으로 성장을 해서 GDP 성장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연준발 유동성에 의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성장률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정문 일침을 놨습니다. 따라서 요게 좀 정리가 되는 향후 3 내지 6개월가량 주식보다는 채권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유럽에서 들려온 호재 중에 하나는 바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 금융사 UBS의 실적 호전이었는데 UBS CEO도 오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BNP 파리바나 도이체방크 같은 이제 유로존 금융사들 여전히 라이로프라 그러죠. 상각이나 부채 자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못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UBS는 보란듯이 오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를 발표했고요. 이런 날 이 사람 이제 CEO의 인터뷰 내용은 주목을 받을 만하죠. 아니 얼마나 장사를 잘했길래 이렇게 혼자서 수익을 냈을까.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발언권이 조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UBS의 CEO 사진에서 보셨던 세르지오 에르머티는 최근 이머징 마켓의 통화나 관련 자산 투매가 나왔었고 지난 한 주 동안에만 이머징에서 63억 달러의 자금이
이탈했다. 이거는 2011년 8월 이 미 디폴트 직전 상황이죠. 이때 이후 최대였고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건 누가 봐도 오버라는 거죠. 오버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누가 봐도 오버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중국의 지표도나 그다음에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정정 불안 요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불씨였다면 연준이 여기다 기름을 부은 것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저런 부정적 요소들이 연준 테이퍼라는 촉매제를 만나서 빵 하고 터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과장돼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 고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점만 알면 상당히 편한 건데 과연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다가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이 짙을 때 완전히 이게 뭐 세상이 끝난 건지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5가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바닥 잡기에 나서보자. 사실 이제 흔하디 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닥 신호가 뭐냐,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뭐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공포지수. 이 VIX 지수가 최근에 20선을 넘어갔다. 원래 20에서 30선이 노멀 레인지였는데요. 그동안 유동성 장세 동안에 20선 밑으로 하도 오래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20선 위로만 와도 이제 약간의 위험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주관적인 분석이니까 자꾸 바뀔 수도 있죠. 어쨌든 공포지수가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올해 모든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동의했던 2가지는 뭐죠? 미국의 국채금리는 무조건 상방, 금값은 무조건 하락이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2014년 장세에 있어서 정반대 흐름이 나왔죠. 금값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내려와야 된다. 이게 올라간 것도 역시 비정상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 상품 시장이 사실 지난해 미 상품선물위원회 이 대형 투자사들 규제로 인해서 팍 죽었죠. 거기다가 중국 지표 둔화되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 전망이 나오니까 상품 시장 뭐 구리, 유가 뭐 다 줄어들었는데요. 유가도 역시 닥터구리라는 별명이 붙은 구리처럼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낮은 상황.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뭐 좀 이따 말씀드려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5번째가 펀드 플로우. 펀드 입출금 현황이 되겠는데, 일단 이 5가지 보셨잖아요. 지금 공포지수, 금값, 유가, 국채금리, 펀드 입출 현황.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안정세입니다. 오늘 금값 내렸고요. 유가 올랐고요. 국채금리 조금 올라갔고, 5개 중에 4개는 나쁘지 않고, 그 중에 하나, 펀드 입출금은 이건 주간 데이터가 보통 많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미 국채금리 10년물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넘어갑니다. 어제 2.6 밑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약간 재반등하면서 2.62를 가리키고 있고요. 일단 지난 연말에 3%까지 내려갔다가 2.8 정도에서 이제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뒤로 몇 번이 레벨 다운하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6을 깼다가 오늘 2.6까지 다시 복귀한 상황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일시적인 위험자산 회피 수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들어간 자금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언제? 그거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뭐 이머징에 이제 다시 청색 신호가 들어올 때 이런 거지만 과연 이 일시적인 파킹 자금이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미국 주식으로 가느냐, 한국 주식으로 가느냐, 이머징 쪽 자산으로 가느냐,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알트만 Z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월가에서 오늘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투자 대상의 부도 위험을 표시하는 건데 그 기업의 뭐 현재 자산 뭐 얼마, 얼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산을 하면 이제 디폴트 위험이 딱 나오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시티그룹에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얘기도 들어있으니까 보실까요? 시티그룹의 아시아 투자 전략가 마르쿠스 로제는 이번 이머징 마켓 투매 이후 그러니까 이제 자사 미국 고객들이겠죠. 고객들이 이들 해당 국가들의 이 기업에 대해서 지스코어를 한번 체크해보라는 이 요청이 늘어났다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돌려보니까 부도 위험이 가장 적은 최고 등급의 기업들은 미국에 제일 많았더라. 하지만 위험국가 5개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에도 최고 등급의 국가들은 존재를 했고 기업들이 존재를 했고 한국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안전 등급과 동시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900은 일단 회복을 해야지 기본인데
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오늘 1900 회복했다가 또 내일 빠지면 또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이고 또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MSCI 한국지수 일단 보시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선 밑에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표시하는 기능은 일단 일시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고요. 대신에 어제 57선 초반까지 가서 2% 빠졌다가 오늘 3분의 1 정도 만회해 놓고 있습니다. 최소 59선까지 오기 전에는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요. 그래도 일단 오늘 반등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있다면 오늘 미국처럼 한 절반 정도는 청산이 돼야 마땅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의 체리 피킹에 나서는 시점은 MSCI 한국지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갯속이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의 대응 전략 정도는 외국인이 어제 6천억 순매도를 갑자기 오늘 정신 차리고 순매수로 뒤집는다라기보다는 조금 일부 낙폭과대 업종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정도 의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갈까 합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